누가 뭐라 해도 한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기업은 삼성입니다. 물론 그 외에 수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삼성이 한국의 1등 기업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팩트입니다. 삼성 계열사 임직원 50만 명 중 외국인을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4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을 고용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체 GDP 20%가량을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최고 기업입니다. 그렇다고 국내라는 좁은 시장에서 호랑이 노릇을 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영국 브랜드 컨설팅 업체 브랜드 파이낸스는 2021년 세계 500대 브랜드 보고서를 통해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무려 113조 3,676억 원으로 세계 5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보다 무려 8.6%나 증가한 수치죠. 삼성 앞에는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뿐이며 유일하게 제조업 기업인 삼성이 5위에 포함되어 전 세계에서 삼성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런데 현재 삼성을 있게 만든 몇몇 사건이 존재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삼성이라는 브랜드는 1938년 이병철 선대회장이 대구에서 개업한 삼성상회가 모태입니다. 당시 첨가물과 건어물을 팔던 삼성상회는 1951년 삼성물산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회사를 확장하기 시작했는데 1953년 전쟁 직후 제일제당을 세워 상업자본을 산업자본으로 변신시킨 뒤 금융, 중화학, 전자 등으로 확장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성공신화를 써내려왔습니다. 현재 삼성은 스마트폰, 반도체, TV, 디스플레이 등 세계 1위를 기록 중인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삼성이 있기까지는 얼마 전 작고한 이건희 전 회장이 있습니다. 이병철 선대회장은 1960년대 자신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후계자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유교의 뿌리를 둔 한국의 정서라면 장남인 임행희를 후계자로 지명해야 했지만 삼남 이건희의 안목이 대단해 보여 고민을 했죠.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임행희에게 그룹 총수 자리는 물려 내려갔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다 1966년 한국비료의 58톤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부산 세관의 밀수로 적발된 삼성은 당시 2,400만 원이라는 큰 벌금을 냈지만 언론에서는 재벌의 도덕성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결국 이병철 회장은 책임을 지고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이병철 회장이 은퇴하고 그의 자리는 임행희가 대신했습니다. 삼성전자, 중앙일보, 삼성물산 등 주력 계열사의 부사장 및 전무 등 사실상 삼성의 주인이 됐죠. 그런데 1968년 한국비료 청와대 투서 사건이 불거집니다. 누군가 한국비료 사건을 청와대에 투서했는데 임행희가 그 주범으로 알려지면서 이병철의 눈밖에 났고 이후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야인으로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1987년 이병철 회장이 사망하면서 차기 삼성그룹의 총수는 삼남 이건희가 맡게 됐습니다. 삼성의 신화가 시작된 첫 사건은 바로 이건희가 그룹 총수의 자리로 올라선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2014년 이건희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던 5월 10일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시총은 200조 원, 주식은 133만 5천 원인데 그가 취임한 1987년에 비하면 시가총액은 500배 증가했고 주가는 50배 뛰었습니다. 모두 30년 만에 그가 이뤄낸 실적이죠. 삼성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마트폰을 생산하며 판매량과 점유율에서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의 화웨이가 등장하면서 위태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삼성의 갤럭시는 대단한 인지도를 자랑합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전 세계에서 총 12억 5천만 대의 스마트폰이 생산됐는데 코로나 여파로 전년에 비해 줄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총 2억 6,300만 대를 생산해 전 세계 생산량의 21%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시장에서 스마트폰 점유율도 19%를 기록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휴대폰 분야의 강자로 떠오를 수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휴대폰 화형식이죠. 한국에서도 갓 핸드폰이라는 존재가 부각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 갓 회장으로 취임한 이건희는 한국 최초로 개발한 휴대전화 SH100을 출시하면서 휴대전화 사업에 뛰어듭니다. 당시 전 세계 휴대전화 시장은 모토로라가 장악하고 있었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토로라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 삼성의 첫 모델을 출시하면서 이건희는 미래에는 1인당 1 휴대전화를 보유하는 시대가 온다며 전화기 사업에 집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휴대전화를
휴대전화를 선택한 것이죠. 그렇게 휴대전화 사업을 키워가던 삼성은 1994년 SH770 제품을 출시하게 되는데요. 이 모델은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사용하던 애니콜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한 첫 휴대전화였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삼성은 이미 한국 시장을 장악한 모토로라를 뛰어넘기 위해 생산량을 증가시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에 집중했는데 이런 덕분에 출시 6개월도 되지 않아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량률이 대단했다는 점입니다. 빠르게 생산량을 늘리다 보니 불량품을 걸러내지 못했고 삼성전자의 휴대폰 불량률이 11.8%라는 보고서가 등장했죠. 일부 판매점에서는 고객들이 불량품을 팔았다며 사장을 폭행하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실은 모두 이건희 회장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고 이건희는 강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삼성이 어떻게 이딴 불량품을 만들 수 있느냐며 당장 구미사업장에 지시합니다. 시중에 출시된 모든 제품을 회수하라는 지시에 따라 1995년 3월 9일 전국에서 회수된 15만 대의 휴대폰이 구미사업장 운동장에 쌓였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는 삼성전자 구미공장 관계자 및 임직원 2천여 명이 모였는데요. 이건희 회장이 이 휴대폰 15만 개는 공장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두 태워 없애라는 지시에 따라 휴대폰 15만 개는 해머를 진 10명의 남성 직원들에 의해 박살나기 시작했고 불까지 붙였습니다. 총 500억 원의 휴대폰이 사용되지도 못한 채 그대로 폐기 처분되는 모습을 지켜본 직원들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그 결연한 행위가 이어지는 동안 공장 직원들은 품질은 나의 인격이요 자존심이라 쓰인 현수막을 들고 있어야 했고 15만 개의 휴대폰이 태워 없어진다는 것은 그들의 인격과 자존심에 엄청난 손상을 입히는 일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500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품질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어야 했죠. 아무리 연구개발에 매진해 새로운 휴대폰을 출시해도 생산 과정에서 불량품이 나온다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500억 원을 가감하게 포기해 고질적인 품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삼성전자는 기업 체질이 완벽히 바뀌었습니다. 임직원들은 품질은 생명이라는 생각으로 매진하고 집중했고 애니콜 화형식 4개월 후 모토로라를 제치고 51.5%의 점유율로 국내 시장 1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은 불량품을 줄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먼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애니콜 화형식이 있은 다음에 그는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디지털 방식의 휴대폰을 독자 개발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이듬해 1997년부터는 휴대폰 수출을 시작했는데 저가 전략이 아니라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했고 그에 걸맞는 품질 개선과 기술 혁신에 엄청난 투자를 감행했는데요. 실제로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TV폰을 1999년에 1000만 화소 카메라 폰을 2006년에 내놓는 등 혁신을 이끌었고 항상 키패드의 제일 아래에 자리한 통화 및 종료 버튼을 상단으로 끌어올려 세계 표준으로 안착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출시하자 이에 대항한 갤럭시 시리즈를 2년 만에 출시하면서 고 세계 시장 1위에 올라 삼성을 휴대폰 왕국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총수로 지명되지 않고 애니콜 화형식을 거행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삼성전자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 10월 25일 78세의 나이로 별세한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의 휴대폰 사업의 혁신을 이끌며 스마트폰 왕국에 초석을 놨던 겁니다. 지난 2020년 삼성은 1억이 넘는 초고가 프리미엄 TV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을 초일류 기업으로 인정받게 해준 TV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는 의미였죠. 그러나 삼성이 TV 분야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될 수 있었던 것도 이건희 회장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TV 부문은 전통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장악했었으나 삼성이 2006년부터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국제적인 환경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한 것도 있지만 이건희 회장의 결단력이 더 컸습니다. 지난 2004년 미국을 방문했던 이건희 회장은 가전 매장을 방문했다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가전 매장 한 구석에 먼지를 소복이 뒤집어 쓴 삼성 TV를 발견한 것이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삼성이라는 기업이 이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귀국 즉시 일본의 소니를 제치고 세계 1위 명품 TV를 제작하라는 특명을 내렸죠. 이때 결성된 특별팀이 바로 TV 인류화 태스크포스 팀입니다. 당시 전 세계 시장은 여전히 브라운관 TV가 주를 이뤘지만 태스크포스 팀은 LCD 시장을 개척해야겠다는 결론에 다다랐는데요. 이미 경쟁자가 포화 상태인 브라운관 시장보다는 아직까지 경쟁자가 극소수에 불과한 LCD 시장에서 성장의 가능성을 포착했습니다. 이후 디자인 작업에 착수했는데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디자인팀은 와인을 마시다 와인잔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지금까지 네모난 박스에 우겨 넣듯 만들어진 TV가 아닌 와인잔처럼 바닥에 스탠드를 세우면 안전성과 디자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서
이로부터 아이디어를 착안한 디자인팀은 시제품 LCD TV를 제작 요청했고 첫 시제품이 제작됐으나 두께가 110mm로 두꺼워 생각처럼 예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작팀은 80mm로 얇게 만드는 기술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거절하면서 충돌이 생겼고 이 상황을 보고받은 이건희는 결국 디자인팀의 요청대로 만들 것을 지시합니다. 그렇게 1년 후 보르도 TV라는 세계 최초의 와인잔 형상의 TV가 인류사에 등장했습니다. 이 보르도 TV라는 역작은 전 세계 25개국에서 디자인과 관련된 120개의 상을 전부 휩쓸었고 출시된 모든 국가 판매량 1위, 3개월 만에 전 세계 시장에서 100만 대, 1년 만에 600만 대가 판매되는 기적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삼성전자의 TV 매출 중 50%를 보르도 TV가 차지했고 사상 최초로 소니를 누르고 TV 시장 1위로 올라섰습니다. 보르도 TV는 소니를 누르고 삼성전자를 세계 1위로 만들어준 상품이기도 하지만 세계 TV 시장의 표준을 정립했습니다. 그 전까지 네모난 박스에 우겨넣듯 전시되던 TV가 이제는 고급스러운 검정색의 스탠드 위로 올라왔죠. 만약 이건희 회장이 현실의 안주에 브라운관 TV에 만족하고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드는 기술팀의 손을 들어줬다면 현재 세계 1위에 빛나는 삼성전자 TV가 존재했을까요? 어렵고 위기에 처했을 때 미래를 내다본 이건희 회장과 같은 기업가들이 등장해 한국이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